하루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아로TV. 오늘은 정치적 두려움과 복수심 속에서 왕가의 핏줄이 차례로 희생되는 가운데 결국 살아남은 한 줄기의 피가 아이러니하게도 조선의 마지막이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옛날 이야기와 함께 꿀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조선 후기 왕실에서는 드물게 자식이 많았다 하나 그 다복함은 꽃처럼 피기보다 오히려 바람처럼 흩어지기 쉬웠습니다. 해경궁 홍씨가 낳은 의소, 세소는 2해를 채우지 못해 져버렸고 그 뒤에야 후일의 정조가 태어났습니다. 둘째와 셋째 딸은 각기 김기성, 정재화의 집으로 시집갔으며 후궁의 소생 또한 줄줄이 이어져 모두 8명의 자식이 되었죠. 허나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많은 자식들이라 하나 과연 무사히 장성할 수 있으랴 하고 말이죠. 영조 38년 사도세자가 뒤주 속에서 생을 마쳤을 때 그 참혹한 죽음의 여진 속에서 남은 아들들은 겨우 11살, 9살, 8살, 4살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 네 아들 누구 하나 평탄히 죽지 못하니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왕가의 업이라 수군되었죠. 은신군 이진수는 14살이 되던 해 혼인을 하며 궁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혼인한 왕소는 궁에 머물 수 없다는 규례 때문이었으나 이로써 그는 완전히 홀로 서야 했죠. 부친은 이미 죽었고 모친 임씨는 삭탈되어 내쳐졌으니 어린 나이에 기댈 어른 한 명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빈자리를 파고든 이는 해경궁 홍씨의 부친 홍봉한이었죠. 그는 황경용이라는 자를 용동궁의 임장으로 세우고는 2 왕손을 모시는 장모 자리까지 맡겼습니다. 이 용동궁은 옛 순회 세자가 살던 곳이라 고유한 폐궁 같은 기운이 감돌아 왕송궁이라 불렸죠. 사람들은 그 시절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때부터였어. 그때부터 이미 불길이 왕송궁의 마룻바닥 아래에서부터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어. 그래. 1771년 2월 1일 김우상이란 인물이 조정으로 달려와 황경용을 고발하였습니다. 왕송궁의 장모 황경용이 왕손의 이름을 빙자하여 백성들의 재산을 침탈하고 있습니다. 영조는 그 말에 크게 놀라 얼굴이 굳어졌죠. 왕손 주변에 사리사욕을 품은 무리가 모이면 그곳은 곧 왕실의 근본이 뒤흔들리는 일이었습니다. 황경용을 붙잡아온 뒤 영조는 직접 국문하였습니다. 왕의 신문 앞에 서면 숨결 하나도 허투루 내쉴 수 없었죠. 황경용은 떨리는 음성으로 부인했습니다. 전민이 모두 신을 칭송하였사오니 고발은 틀림없는 착오일 것이옵니다. 그러나 영조는 김우상을 불러 대제시켰고 김우상은 담담히 진실을 말했죠. 백성들은 왕손궁 때문에 장차 살 수 없다는 말까지 합니다. 왕손이 남여를 타고 다니니 거리에서는 대장의 행차라 부를 정도였습니다. 이 증언 이후로 진상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백성의 재산을 빼앗은 일, 2 왕손이 재상의 남여를 타고 다닌 일, 주변에 불순한 무리가 모이기 시작한 정황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황경용은 끝내 심한매를 견디다가 핏기가 빠진 얼굴로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마땅히 바른 대로 고하겠나이다. 그렇게
황경룡이 신문 끝자락에서 진실의 실마리를 털어놓자 그 말은 왕송궁을 뒤엎은 안개를 찢어내는 듯 했죠. 봉조하 홍봉헌이 저를 불러 임장이 되게 했으며 정해년 2월에는 황관 이홍록의 손에 뽑혔습니다. 그러니 이 홍록은 은원군과 가장 친하였습니다. 그 한 문장에 왕송궁을 둘러싼 비밀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황경룡의 뒤에는 해경궁 홍씨 아버지 곧 홍봉한이 있었고 황관 이홍록은 그와 뜻을 맞춰 두 왕손 그러니까 은원군과 은신군을 가까이에서 관리하게 한 장본인이었죠. 사람들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황경룡과 김우상의 다툼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의 뒤에서 두 외척 가문이 보이지 않는 칼날을 맞부딪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우상이 고발을 올릴 때 그가 너를 해치려는 마음은 없었다고 말한 데에는 깊은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그의 배후는 다름 아닌 정순왕후 김씨의 친정이었습니다. 반면 황경룡의 뒤에는 해경궁 홍씨의 친정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숨통을 끊으려는 싸움이었죠. 두 외척 가문이 왕송궁이라는 좁은 무대 위에서 서늘한 칼끝을 주고받는 형국이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영조 35년 무려 66의 노왕에게 15살의 어린 나이로 간택된 인물이었습니다. 왕비가 세상을 떠난 뒤 후궁만 두고 여생을 보낼 수도 있었건만 영조는 의외의 선택을 했죠. 그 결혼은 왕실의 운명을 뒤흔드는 비정상적 국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척 권력이라는 괴물을 불러들이는 문을 열었습니다. 정순 왕후의 아버지 김항구는 그 전까진 평범한 유학에 지나지 않았으나 왕의 장인이 되자마자 오흥부원군에 봉해지고 돈영 부도정, 금위대장까지 오르며 단숨에 궁중의 실세로 놀랐습니다. 그 가문 사람들은 과거 급제의 실력은 부족했으되 권력에 대한 식욕만큼은 그 누구보다 컸죠. 정순 왕후의 오라비 김귀주도 과거 시험에 번번이 떨어진 백수였으나 동생이 왕비가 되자 은혜를 입어 요직으로 술술 올라갔습니다. 영조는 청상백발의 늙은 군주였으나 어린 아내에 대한 애착이 지나쳐 정순 왕후 일가를 불합리하게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서 흥미롭게도 정순 왕후 김씨 집안과 해경궁 홍씨 집안은 서로 으르렁거리기만 하던 숙적이었으나 단 한 가지 일만은 뜻을 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세자 제거였죠. 두 외척이 힘을 합쳐서는 안 될 문제에서만 힘을 합쳤다는 사실은 그들 가문의 속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영조가 나이 들어 비정상적 재혼을 하지 않았다면 사도세자의 운명은 아마 달라졌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그리하여 결국 김상로, 홍계희 등 노론 중진 그리고 정순 왕후, 해경궁 홍씨라는 두 외척이 안팎으로 협공하여 영조 38년 사도세자는 뒤주 속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사도세자가 죽자 두 외척은 곧장 원래의 적대 관계로 돌아갔죠. 정순 왕후 측은 노론 벽파의 맹장이 되었고 홍봉하는 노론 시파의 영수가 되었습니다. 권력 독점을 위해 끝없이 서로를 찢고 물어뜯는 전쟁이 벌어지고 만 것이었죠. 황경룡 고발 사건은 바로
그 싸움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정순 왕후 측이 왕송궁에 대한 정보 하나를 쥐고 해경궁 홍씨 친정을 정조준한 사건이었던 것이었죠. 영조는 황경룡과 이 홍록을 혹독하게 고문하게 했고 의금부에도 기무상의 고발을 철저히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결과는 참담했죠. 황경룡이 시장 각전에서 500~600냥의 돈과 수십 필의 저주 면목을 거두어 이 홍록에게 상납한 사실, 홍봉한이 황경룡의 누이 황덕혜를 은신군의 보모로 들인 사실, 이 홍록이 황경룡의 다른 누이를 궁중 나인으로 들인 사실, 즉 홍봉한과 이 홍록이 두 왕손 은엉군, 은신군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왕손을 대신이 직접 관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한 신호였죠. 조금이라도 오해를 받으면 왕손을 추대하려는 영모의 기미로 몰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홍봉한은 사도세자의 죽음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는 자였지요. 따라서 그는 사도세자와 정통을 잇는 세손을 부담스러워했고 왕손들을 따로 관리하여 정치적 균형을 맞추려 했던 셈이었습니다. 황관 이홍록은 신문 도중 사망할 정도로 혹독한 국문을 받았습니다. 영조는 이 사건만큼은 조금도 봐주지 않았죠. 결국 황경룡은 백성의 재산을 침탈한 책임을 지고 모래사장에서 목이 베었습니다. 그의 누이 황덕혜는 은신군의 보모 자리에서 끌려나와 제주 대정현으로 유배되었어요. 이 홍록은 이미 죽었고 마침내 홍봉한에게도 철퇴가 내려졌습니다. 영조는 말했죠. 홍봉한은 양인 출신 황덕혜를 왕손 은신군의 아보페일로 삼는 망고에 없는 일을 만들었다. 그에게 서용을 금하라. 이것은 즉 다시는 벼슬에 등용될 수 없는 영구 금지였습니다. 결국 그는 청주로 귀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정순 왕후 측은 김우상의 고발을 통해 홍봉한 세력을 크게 꺾는 데 성공했으니 이번 싸움의 승자는 명백했습니다. 홍봉한까지 처벌이 내려진 뒤 궁궐 사람들은 입을 모아 속삭였죠. 이제 남은 것은 왕손들 뿐이다. 그러나 정작 왕손들은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문제라면 문제는 그 어린 나이에 홍봉한이 앉혀놓은 황경룡의 보살핌을 감히 거절할 수 없었다는 것뿐이었죠. 은홍군은 겨우 18, 은신군은 17, 둘 다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청소년이었습니다. 황경룡이 대장처럼 추종을 주렁주렁 붙여주며 행차를 꾸미자 그저 신기하고 즐거워했을 뿐 그가 상인들의 재산을 빼앗은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왕손들의 주머니에는 한 푼도 들어오지 않은 일이었지요. 그러나 영조는 그 어린 왕손들에게도 용서는 베풀지 않았습니다. 왕실의 기강을 보이기 위해서였죠. 영조 47년 2월 3일 은홍군 이인과 은신군 이진은 모두 관직을 삭탈당하고 제주로 유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유배가 아니었죠. 집 주위를 가시 울타리로 빽빽하게 둘러 바깥 구경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위리 안치, 즉 살아있는 감옥에 가두는 형벌이었습니다. 왕손으로서 귀하게 자라온 아이들을 가시 울타리 속에 가둔다는 것은 사람들의 말처럼 살려둔 형벌이었습니다.
궁중에서도 이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고 하지요. 은신군은 그 혹독한 환경을 석 달도 견디지 못했습니다. 1771년 5월 12일 유배지에서 사망했습니다. 기록에는 병사라 적혀 있지만 실상은 거의 타살에 가까웠죠. 어린 나이에 욕만 당한 아이에게 주어진 벌로는 너무 가혹했기 때문입니다. 영조도 그 소식을 듣고는 처벌의 무게가 지나쳤음을 뒤늦게 깨달은 듯 이렇게 하교했습니다. 이번의 처분이 국가를 위한 일이라 하나 내 마음에는 차마 하지 못할 일이라 여겨왔었다. 가시 울타리는 철거하고 관은 제주목에서 알아서 마련케 하며 상복은 종친의 예의에 따라 행하도록 하라. 정순 왕후가 이 처벌에 깊게 관여했을 것이라는 말은 조정 안팎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친정은 홍봉한 가문을 공격할 절호의 기회를 절대 놓치려 하지 않았고 그 틈에서 왕손들은 가문 간 전쟁에 휘말려 희생된 아이들에 불과했죠. 영조는 자신이 어린 왕비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아들을 죽인 데 이어 손자들까지 죽음으로 몰아놓고 있었습니다. 조차의 사관들조차 종친의 잘못에는 엄한 비판을 아끼지 않던 사람들인데도 이번만큼은 은신군에게 크게 동정했죠. 영조실록 47년 4월 19일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진은 나이가 어려 놀라고 겁이 나 병에 걸려 죽었으니 듣는 자가 슬프게 여겼다. 은신군이 죽자 그 죽음은 곧장 은엉군에게 혜택이 되었습니다. 영조가 그를 석방하라고 명했기 때문이죠. 이 인이 만약 함께 물고 되었다면 내 마음이 어떠하였겠는가. 특별히 석방하라. 즉시 배도하여 전하라. 은엉군은 그렇게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사도세자의 피를 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운명은 앞으로도 늘 감시, 의심, 압박 속에서 흔들려야 했죠. 조선 후기의 정치 구조는 사도세자의 자손들에게 평탄한 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사모와 아픔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죠. 그래서 부친의 혈육들, 즉 이복 동생들에 대한 애정도 깊었습니다. 그러나 정조조차도 그들을 끝내 보호할 능력은 없었죠. 왕조의 역학은 그조차 뛰어넘기 어려운 벽이었습니다. 사도세자의 핏줄이라는 사실, 왕실의 피는 영광을 부르기도 하지만 불행을 더욱 집요하게 몰고기도 했습니다. 막내 은정군 이찬 역시 예외는 아니었죠. 그의 초년 인생만큼은 순탄해 보였습니다. 18이 되던 영조 52년 그는 왕씨 족보 선원 보략을 편찬하는 중부제조라는 중책을 맡았지요. 그리고 영조 재위 동안에도 별다른 풍파 없이 지냈습니다. 정조가 즉위한 뒤라면 그는 더욱 승승장구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그의 운명은 거꾸로 추락하기 시작했죠. 정조가 즉위하자마자 노론 벽파의 일부는 정조를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사도세자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홍계희 가문이었어요. 홍계희의 아들 홍지혜, 손자 홍상범은 천민 출신 장자 전홍문, 호위 군관 강용휘 등을 포섭하여 밤중에 경희궁 존형각의 지붕까지 올라갔습니다. 정조가 잠든 처소 바로 위였죠. 그들은 거듭하여 대궐 담을 넘다가 발각되었고
모두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하지만 음모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홍계희의 팔촌 홍계능, 홍상범의 사촌 홍상기까지 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면서 정조 원년 8월 국문이 이어졌습니다. 그가 누구냐? 삼왕손의 이름이 드러나는 순간 국문 자리에서 시문관이 물었죠. 네가 성궁을 모해하려 했다면 그 뒤를 누구에게 맡기려 한 것이냐? 즉 정조 암살 후 새 임금을 누구로 추대하려 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홍상길이 답했죠. 종친 중에 현명한 분을 가리기로 하였습니다. 그가 누구냐? 사망손께서 어지다는 명망이 있으므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삼왕손, 사도세자의 세 서자, 곧 은엉군, 은신군, 은정군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은신군은 이미 죽었으니 대상은 사실상 은엉군 혹은 은정군이었죠. 홍상길은 결국 이름을 밝혔습니다. 이찬이옵니다. 당시 은정군의 모친 박씨가 사도세자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었으니 정조 반대파가 그의 이름을 내세운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죠. 나아가 그들은 해경궁 홍씨의 동생 홍낙임 등의 대장으로 삼아 정조를 제거한 뒤 은정군을 옹립하려 했다는 사실도 자백했습니다. 그렇게 정조 암살 모의 사건은 집권 노론 벽파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대사건이었습니다. 자칫하면 노론 전체가 영모의 집단으로 몰릴 수도 있었죠. 그러나 노론은 이 위기를 오히려 반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바로 은정군의 이름이 공초에 등장한 것 때문이었죠. 정조가 이복 동생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노론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건을 이용해 정조를 궁지로 몰아넣을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3사, 승지, 장신도, 시위, 신하들까지 정조에게 몰려가 합심하여 아뢰었죠. 근본이 된 자는 이찬이온데 그 이름이 홍상길의 공초에 이미 나왔으니 이는 전하의 죄인일 뿐 아니라 종사의 죄인이며 천하 만세의 죄인이옵니다. 어찌 감히 이 역적을 한 하늘 아래 둘 수 있겠사옵니까? 바라옵건대 의군부에 명하여 속히 잡아오게 하소서. 은정군이 실제로 이들과 만나거나 모의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추대의 대상자로 이름만 나왔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것은 노론에게 사소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정조를 흔들어 전국을 되돌릴 명분이었죠. 결국 은정군을 사형시키라는 추정이 이어졌습니다. 정조는 수세에 몰렸고 신료들은 그를 따라다니며 은정군을 죽여야 한다고 외쳐댔죠. 이름이 추대 속에 들어있고도 머리를 보존한 경우는 고금에 없습니다. 이 역적을 한 시각이라도 살아있게 한다면 한 시각 동안 나라 꼴이 아니옵니다. 오늘 죽이지 않으면 우리 또한 물러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목숨을 걸었다는 듯 은정군 처단만을 요구하며 정조를 포위했습니다. 은정군이 정말로 영모에 관여했는지 그 실체적 진실은 이 전국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신료들에게 정조와 은정군은 한 몸처럼 엮여 있었고 정조를 공격하려면 곧 은정군을 공격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정조 암살 모의의 실마리였던 홍계희 가문, 그들이 장사 전 홍문을 궁궐에 들일 때 깊숙이 관여한 상궁 고수애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순 왕후의 사람이었죠. 따라서 정순 왕후가
배후에 있을 개연성은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죠. 이 혼란의 와중에 그들은 정조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을 도구만 찾고 있었습니다. 그 도구가 바로 은정군이었죠. 경들은 어찌 나의 마음을 이토록 슬프게 하는가? 정조는 신료들의 압박에 결국 눈물을 비쳤습니다. 그는 내시에게 휘장을 내려 눈물을 가리고자 했죠. 그러나 제신들은 내시를 붙잡아 휘장을 내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정조를 향했던 암살 기도 정국은 단숨에 은정군, 사형, 주청 정국으로 바뀌어 버렸죠. 아침부터 포시까지, 그러니까 오후 3, 4시까지 신료들은 단 한 발짝도 물러가지 않고 은정군의 처형만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정조의 재가도 없이 대신들은 승지에게 탑교, 그러니까 왕명으로 쓰는 명령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죠. 이는 왕권을 넘보는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승지들이 탁교를 쓰자 정조는 다급히 외쳤습니다. 찢어버리라! 그러나 곧 3, 4 신료들이 포효했죠. 오늘날 신자인 사람이 누가 감히 이 종이를 찢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홍상길의 입에서 은정군의 이름이 나온 순간 이미 그의 운명은 틀려 있었습니다. 정조의 명이 없음에도 이들은 의금부 도사를 보내 은정군을 의금부 옥에 가두어 버렸죠. 왕의 이복 동생을 왕명도 없이 구속한 것이었습니다. 영의정 김상철이 백관을 이끌고 나아가 정청을 올렸습니다. 죄인 이 잔의 사형을 시급히 윤허하셔서 종사와 신인의 소망에 부응해 주소서. 노론 벽파는 정조 암살 기도 사건으로 수세에 몰렸지만 이제 은정군의 이름을 빌려 상황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피부치를 죽일 수는 없었죠. 그러나 신료들은 집요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정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왕법에 걸리면 비록 의금부에 두기는 하겠지만 어린아이가 어찌 알겠는가. 그 고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없다. 그는 의금부 직원에게 은정군의 일을 신경 써서 보살피라 하고 명했으나 신료들은 이 말조차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 은정군의 죽음만을 외쳐댔죠. 정청은 무려 44번, 사형주청은 무려 62번. 정조가 승열을 타고 궁궐을 도는 동안에도 신료들은 따라 걸으며 외쳤습니다. 신들이 죽는다 하더라도 감히 물러갈 수 없습니다. 정조는 애절하게 말했죠. 나는 결코 은정군을 죽일 수 없다. 하지만 그 말은 거대한 정치 세력을 움직이기에는 너무 약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건 판의금 부사 정홍순 등이 들고 온 의금부 아전의 말이었죠. 이 잔을 가두었으나 그는 죽을 뜻이 없고 음식을 배불리 먹으려 하며 옷도 따뜻하게 입고 으르렁거리며 공갈하였다 합니다. 심지어 반드시 살아나와 다시 하늘의 해를 보게 될 것이란 말했다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신료들은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미 신하의 분의가 없습니다. 죽여야 합니다. 정조는 다시 제지했습니다. 그는 본시 경박하여 망발이 많다. 배불림 먹고 따뜻하게 입히려 한 것은 죽음 앞에서 살길을 찾으려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신료들에게 그런 변호는 아무 의미 없는 한숨에 지나지 않았죠. 정조는 결국 대신들과 의금부 당상에게 직접 옥에 가서 타이르라고 명했습니다. 그들은 곧 의금부 뜰로 나아가 은정군을 끌어내 무릎을 꿇렸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네가 역적들에게 추대받았으니 만에 하나라도 살게 될 리는 없다. 비록 임금께서 차마 너를 죽이시지 못한다 해도 너에게 신절이 있다면 어찌 하루라도 더 살아있으려 하겠는가? 이것은 자결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은정군은 자결하라는 대신들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했죠. 그가 스스로 죽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는 홍계희 가문과 결탁한 적이 없었고 영모를 꾀한 적도 음모를 들은 적도 그 어떤 정치적 계산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대신들은 그의 거부를 곧바로 공격의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절이 없는 것입니다. 청컨대 사사하소서. 자결을 거부하면 절개가 없으니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결말에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죠. 그들은 승지에게 마치 정조의 의지가 그들 손에 있는 듯 자진하라는 탑교 작성까지 명했습니다. 정조의 명은 없었죠. 그러나 그들은 적어도 외형상 왕명을 가장한 죽음의 문서를 만들어냈습니다. 즉위 초기의 정조는 폭주하는 정치 앞에서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조 1년 9월 24일 사도 세자의 막내 아들 은정군 이찬은 그렇게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죽음으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홍상길의 공초에서 이름이 함께 나왔던 해경궁 홍씨의 동생 홍낙임의 운명은 은정군과는 크게 달랐죠. 그 역시 정조 제거 후 대장으로 추대돼 후보로 지목되었으니 논리상 은정군과 똑같은 처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양사에서 홍낙임의 국문을 청할 때 그 목소리는 은정군 때처럼 그렇게 매섭지도 집요하지도 않았죠. 대신들도 정청하지 않았습니다. 은정군은 반드시 죽여야 했지만 노론 일가인 홍낙임은 굳이 죽일 이유가 없었던 것이었죠. 5개월 뒤 정조는 홍낙임을 국문하게 되었습니다. 국문이 시작되기 전 정조는 말했죠. 전리를 따져보고 인정을 참조해 보더라도 홍낙임이 결코 그럴 리가 없다. 영의정 김상철도 즉시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의 처지로 보더라도 이런 이치는 없을 듯합니다. 은정군은 이름이 나왔다는 이유 하나로 죽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영의정의 입에서 정반대의 말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홍낙임은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지요. 외척은 살아나고 왕손은 죽었습니다. 이는 조선 후기의 정치가 굴러가는 참혹한 현실의 단면이었습니다. 막내 은신군이 죽고 은정군이 억울하게 사사되고 난 뒤 유일하게 남은 것은 은엉군 이인이었습니다. 그는 동생이 죽는 바람에 그 죄를 덩달아 면하게 되었죠. 그러나 그의 미래 또한 밝지는 않았습니다. 영조는 은신군이 죽은 지 한 달 남짓 지난 제위 47년 5월 대신들과 은엉군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는 말했죠. 이미 이인을 특별히 석방했으니 올라오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번 걸음에 어느 사람이 머물러 맞아주겠으며 어느 사람이 입혀주고 먹여주겠는가. 생각이 여기에 이르면 나의 마음이 괴롭다. 도성 밖에 도착한 뒤 부서로 하여금 2억 칸의 집을 사서 지급하게 하고 달마다 쌀 한 섬을 지급하게 하라. 또 전 양제 집안에 노복이 왕래하는 것은 금지하지 말라. 여기서 양제라 함은 모친을 말합니다. 그의 말은 석방이었으나 실상은 장소만 옮긴 새로운 형태의 유배였죠.
두억 한 집, 쌀 한 섬. 왕손에게 내린 예우로는 지독하게 인색한 대우였습니다. 오직 모친 집안의 노비가 왕래하는 것만 허락한 것이 유일한 인도적 조치였죠. 영조가 마음을 조금 열어준 것은 그로부터 2년 뒤였습니다. 제위 50년, 은원군 이인을 서용하고 죽은 은신군의 관작도 회복하도록 명했지요. 정조가 즉위하자 은원군의 운명은 더욱 바뀌었습니다. 은원군의 작업이 이품이니 특별히 더 높여가자 하라. 그 말 한마디로 그는 다시 왕씨 중추부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지요. 은정군이 홍계능 가문과 연루되어 죽고 은신군이 홍봉항 가문과 연루되어 죽었다면 은원군은 이번엔 홍구경이라는 거대한 회오리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정조 즉위 후 세손 시절부터 그를 지켜온 홍구경은 도승지, 그러니까 왕의 비서실장과 수기대장, 그러니까 경호실장을 겸하며 실로 왕권에 맞먹는 권력을 쥐었습니다. 젊은 권력은 빠르게 팽창했죠. 정조의 부인 효의 왕후 김씨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홍구경은 기이한 욕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내 혈통으로 왕통을 잇겠다. 정조 2년 6월 그의 친동생을 후궁으로 들여 곧바로 정일품 빈으로 올렸습니다. 왕자를 낳은 후궁들에게나 주어지는 지위였죠. 게다가 원빈, 원은 으뜸을 의미했고 이미 그 이름에는 정조의 후사를 낳을 사람이라는 야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홍구경을 돕지 않았죠. 원빈은 가래 후 1년도 채 되지 못해 죽었습니다. 그러자 홍구경은 새 표적을 찾았지요. 은원군의 아들 이담이었습니다. 원빈의 장례식 때 그는 이담을 대정관으로 내세워 마치 원빈의 상주처럼 행동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곧 이담은 원빈의 아들이며 정조의 후계라는 상징적 선언이었죠. 나아가 이담에게 완풍군이라는 자코까지 붙였습니다. 완풍군은 내 생질이다. 완은 전주 조선 왕가를, 풍은 홍씨의 본관 풍산을 뜻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홍구경은 전주 이씨의 적손과 풍산 홍씨의 외손을 한 사람에게 겹쳐주어 스스로 왕조의 설계자가 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홍구경은 원빈의 죽음마저 효의 왕후 김씨를 의심하며 압박했지요. 정조는 그제야 홍구경의 속내를 완전히 알아차렸습니다. 정조 3년 홍구경은 사직 형식으로 축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뒤 정조 5년 34세 젊은 나이에 죽었죠. 그러나 홍구경이 죽었을 때조차 이담에게 다른 마음을 품었다는 공식적 비난은 없었습니다. 그를 왕풍군으로 세운 자코는 정조 4년 우의정 이휘지가 자코는 외가 성씨를 따르는 것이 법도라 하여 상계군으로 바꾸는 것이 전부였어요. 상계군 이담은 홍구경이 죽은 지 6년 후 정조 10년 11월 20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한 기록은 악의를 숨기지 않았죠. 종실인 이담이 죽었다. 홍구경이 내 생질이라 부르던 자이며 원민 상사 때 대정관이 되었으나 홍구경이 패하자 상계군으로 고쳤다가 이번에 갑자기 죽었다. 일시 이인이 독살했다고 떠들썩했다. 정조실록 10년의 기록이었습니다. 이 기록은 정조 사후 노롱벽파가 정권을 탈환한 뒤 정조의 치세를 전반적으로 부정하던 정치 분위기 속에서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상계군을 아버지 이인이 독살했다는 소문이
떠들썩했다는 기록은 실록의 냉정함을 빌려왔음에도 근거 한 줄 밝히지 않은 호수랑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지요. 누가 그러한 말을 했는지, 왜 부친이 자식을 해해야 했는지 어느 것 하나 보여주지 않은 채 단지 떠들썩했다는 말 몇 자로 정치적 악의를 덮어씌웠던 것이었습니다. 상계군의 장례가 끝나고 시간이 흘러 정조 10년 12월 1일 대비 정순 왕후 김씨가 빈청에 어문으로 정교를 내렸습니다. 그 첫 문장은 이미 전우는 싫었죠. 아녀자가 조정의 정사에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나라가 망하려는 때를 당하여 성상이 위태롭고 나라가 위험한 것을 보고도 침묵한다면 종사의 죄인이 될 뿐이다. 여인의 신분으로 금행이던 정사 개입 금지를 선대왕의 영령과 종사의 위기라는 명분 아래 깨트린 것이었습니다. 정순 왕후는 1782년 이민년에 태어난 원자의 죽음, 그의 생모 의빈성 씨의 죽음을 거론하며 말했죠. 두 분의 죽음이 어찌 우연일 수 있겠는가? 매우 중한 일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지목한 것은 이미 죽은 상계군 이담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이어졌죠. 기해년에 홍구경과 같은 흉악한 역적이 나서 왕자를 둘 대계를 저지하고 상계군을 완풍군으로 삼아 가동궁이라 일컬으며 의논을 퍼뜨렸다. 홍구경도 죽었고 상계군도 죽었는데 정순 왕후는 마치 두 유령이 궁궐 뒤편에서 대역을 꾸민 듯 묘사하였습니다. 그것은 이미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언어였죠. 정순 왕후는 곧이어 또 한 장의 언문 정교를 내렸습니다. 이 언문의 정교는 대신만 보아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 임금의 원수와 나라의 역적을 토벌할 자가 있으면 나의 병이 곧 나을 것이다. 이는 사실상 전 조정을 향한 총궐귀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역적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실명을 말하지 않고도 누구를 겨누어야 하는지 모두가 아는 상황이었죠. 그것은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노로는 알아들었습니다. 모두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순 왕후와 노로는 이미 서로 시선을 맞추고 있었죠. 역적은 바로 은원군 이인이었습니다. 정조의 유일한 살아있는 서재. 정조 1년 노론이 총공세로 은정군을 죽였던 그대로 이번에는 은원군을 제거하려는 흐름이었습니다. 언문 정교가 떨어지자 영의정 김친, 좌의정 이복원, 우의정 김익성 등이 정조에게 일제히 나와 역적 토벌을 아뢰었습니다. 은원군이 영모와 관련될 이유는 그 누구에게도 어느 곳에도 없었습니다. 추대한 흔적도 없고 문효세자의 죽음과 의빈성 씨의 죽음과도 무관했죠. 그러나 노로는 정순 왕후의 뜻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움직였죠. 정조는 갑작스러운 사형 추청을 거절했지만 다음 날 영의정 김치인 등이 다시 나섰습니다. 국군이 불행하여 역적들이 거듭 발생하였습니다. 정순 왕후를 등에 업은 김치인은 노론의 칼끝을 은원군에게로 곧장 겨누었습니다. 정순 왕후의 정치력을 배경으로 은원군을 적으로 몰고 간 노론의 대표적 인물이었죠. 그렇게 영의정 김치인이 올린 상주문은 이미 정답이 정해진 재판문처럼 쓰여 있었습니다. 정조는 그 개사를 불태우라 명했지만 그 불길은 조정의 흐름을 되돌리지 못했죠. 왜냐하면
정국은 이미 정순 왕후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비가 내린 총 벌기령을 받은 노론 대신들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정교가 조정을 이렇게 뒤흔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정조도 이 모든 공격 뒤에 오직 정순 왕후의 사적 원한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죠. 작년 정순 왕후의 오라비 김귀주가 나주유배지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사도세자 죽음에 앞장섰던 자였지만 정조는 다른 죄목을 이유로 유배를 보냈어요. 정순 왕후는 복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내 오라비가 죽었으니 네 동생도 죽어야 한다. 그녀의 언문 정교는 정치가 아니라 사적 원한의 선언문이었습니다. 정조가 거부하자 정순 왕후는 단식하며 약을 끊어 노론을 압박하고 정조를 몰아붙였죠. 정조는 경연에서 대신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였죠. 정순 왕후에게 상계군이나 은원군이 역적이라는 증거가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조는 말했죠. 자정께 하교하였으나 나도 알 수 없다 하셨다. 더구나 경들이 어찌 알겠는가.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정순 왕후 본인이 인정한 셈이었습니다. 정조는 절규에 가까운 말로 이어갔죠. 그의 아비는 겨우 사람 형체만 갖춰 병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죄가 있겠는가. 그는 며칠째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무너져 있었죠. 그러나 대신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말했죠. 자정께서 그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가? 그러나 영돈용 부사 홍락성은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죽은 상계군이 아니라면 그 다음 단계는 누구겠습니까? 즉, 누구겠나 은원군 말고 라는 뜻이었습니다. 법도 증거도 논리도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대비가 누구를 겨눈 것처럼 보이느냐가 노론에게는 사실보다 더 중요했죠. 정조가 받아들일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결탄코 그렇지 않다. 나라가 망하더라도 나는 차마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영의정 김치는 말했습니다. 임금의 원수와 나라의 역적을 아직도 밝혀내지 못하였으니 신들은 그 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 임금의 원수와 역적이 아직 누군지 밝혀지지도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조가 말했죠. 누가 전하고 누가 들었으며 자정께서도 어디에서 들으셨단 말인가? 이번 정교는 천만 뜻밖에 나온 것이다. 그 말은 곧 정순 왕후가 근거도 출처도 없이 은원군을 죽이려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판중추부사 서명선이 말했죠. 국문을 허락해 주시면 밝혀낼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각신 김종수도 거들었습니다. 이미 죽은 죄인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산 사람을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조사의 대상은 은원군이었습니다. 정조는 울먹이며 말했죠. 지금 또 서재 하나를 보존하지 못한다면 차마 말하고 싶지 않다. 부친 사도세자에게서 받은 마지막 핏줄 하나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지하에 가서 뵐 면목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순 왕후가 사주하고 노론이 버윗대처럼 일어선 조정에서 은원군을 끝까지 지키는 일은 버티기 어려운 싸움이었습니다. 정조와 노론의 대치가 극에 달하던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계민년 12월 5일 새벽 궁궐 문 앞에는 해묵은 상복을 뒤집어 쓴 한 노인이 떨리는 다리를 의지해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용호용 장교가 노인을 붙잡아 세우며 물었습니다. 노인자, 감히 어디를 들어가려 하오? 노인은 마치 오래 눌러 담았던 비수를 꺼내듯 대답했습니다. 고변할 일이 있어. 나라를 뒤흔들 영모를. 그 한마디에 장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대궐 문 앞에서 영모라니. 더구나 노인의 정체는 더욱 놀라웠죠. 그는 바로 상계군 이담의 외할아버지 송낙휘였습니다. 장교는 허둥지둥 병조판서 김희소에게로 달려갔고, 노론이 또 술수를 쓴 것인가? 정조는 단번에 그렇게 짐작했습니다. 은원군을 올가매기 위한 또 하나의 덫일 것이라 생각했죠. 그러나 송낙휘의 입에서 흘러나온 고변은 정순 왕후와 노론의 기대를 완전히 벗어난 방향이었습니다. 송낙휘가 빈청에 불려나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죠. 이담이 살아있을 적에 자주 말하기. 김정승이 살면 나도 살 것이고 김정승이 죽으면 나도 죽을 것이다. 또한 구의겸이 황해 병사로 있을 때 후한 선물을 바치며 자신을 소인이라 낮추어 쓴 편지를 보낸 것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담에게 병이라고는 없었는데 그 말을 하고 며칠 만에 갑자기 죽었으니 의심스럽지 않겠습니까? 정조의 미간이 천천히 좁혀졌습니다. 노론이 원하는 답은 아니었죠. 정순 왕후가 노린 방향도 아니었습니다. 송낙휘의 고변은 구이겸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구선복 일가에게 날아갔습니다. 구선복, 수십 년 동안 조정의 군권을 움켜쥔 절대 원로, 노론 군권의 심장부였습니다. 이제 화살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겠구나. 정조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죠. 정순 왕후의 사적 복수심에서 시작된 정교가 뜻밖의 폭로를 통해 전혀 다른 수렁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영의정 김치인을 비롯한 노론 대신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대로 가면 은원군이 아니라 자기들이 불똥을 맞게 생긴 것이었죠. 결국 그들은 구선복의 파직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죠. 정조는 즉각 구선복의 자리를 이주국으로 교체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판도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윽고 구의겸이 국청으로 끌려왔습니다. 장교들은 살기를 담아 윽박질렀죠. 네가 구명경과 내통한 사실을 보이지 않으면 네 가족뿐 아니라 네 애비의 목숨도 보존하지 못할 것이다. 구의겸의 얼굴이 질색했습니다. 그에게 남은 길은 단 하나, 살기 위해 누군가를 끌어들이는 것뿐이었죠. 구명겸의 여동생이 자주 드나들었고 그 여동생을 통해 역적 이당과 내통했을 것입니다. 그 비명 같은 시토는 곧바로 구명겸을 국청으로 불러들이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구명겸은 장검이 쏟아지는 듯한 질문을 받으며 꼿꼿하게 버텼습니다. 너는 역적 이당과 내통하고 불량한 무리들을 모아 반정을 꾸몄다는 소문이 온 장안을 떠들썩하게 했다. 사람 귀가 있다면 모르는 이가 없는데 대체 언제까지 잡아떼려 하느냐? 구명겸은 얼굴을 들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역적 담과 인척을 맺은 뒤로 마음속으로 늘 두려워 여동생을 포기하지 못했을 뿐 조문 말고는 왕래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상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촌 아저씨, 그러니까 구선복 어른의 마음은 제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구의겸은 사람이 좀 모자란 구석이 있긴 했지만 저에게 자식을 양자로 주었으니 살갑게 대해왔을 뿐입니다.
이인과 이담에게는 소식도 통하지 않았고 왕래도 없었습니다. 저를 그 사이에 끼워 넣었다는 건 너무 억지의 말입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국청 내부의 공기가 싸늘하게 갈라졌습니다. 역적 이율과 주고받은 글월이 발각되었는데 아직도 잡아떼겠다는 것이냐? 정조 9년에 있었던 정감록 영모 사건. 그때 드러났던 구명겸의 이름이 다시 소환되었습니다. 구명겸은 그 사건의 주모자들에게 편지를 보낸 바 있었지만 정조는 그 내용을 대궐 뜰에서 직접 불살라 없애며 그를 보호했었습니다. 그 판단이 펼쳐질 오늘 뜻하지 않은 반전이 되어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정순 왕후와 노론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죠. 그들이 불붙인 언문 정교의 화약이 오히려 구선복 일가라는 화약 창고로 튀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긴 조사 끝에 구선복은 능지처참, 구명겸은 효시, 구이겸은 제주로 유배되었으나 도중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궁궐을 뒤흔들었던 궁권의 거목, 정순 왕후 뒤에 숨은 절대 권력, 구선복 일가는 하루아침에 재와 먼지로 흩어져 버렸죠. 언문 정교의 불길은 정작 노론의 심장부를 태워버린 것이었습니다. 정조에게는 이 모든 것이 그가 계산한 바는 아니었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하늘이 던진 뜻밖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반전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정순 왕후와 노론은 은홍군의 사형을 끈질기게 요구했지요. 정조는 단호히 거절했고 은홍군을 강화도로 보내 목숨을 보존했습니다. 정조 제위 18년 4월 10일 정조는 드디어 폭풍 같은 명을 내렸습니다. 강화부 유수 이홍제를 파직하고 경기 관찰사 서용보가 들고 있던 병력 동원권 병부를 도사에게 넘겨버린 것이었죠. 강화 유수와 경기 관찰사, 강화 방위를 책임지는 두 축을 동시에 꺾어버린 이 조치는 사실상 군사 쿠데타에 가까운 전격 조치였습니다. 정조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은홍군을 데려오려면 나도 칼을 쓸 수밖에 없다. 그는 친히 군을 보내 은홍군을 조용히 불러들였습니다. 궁속들에게는 입 다물라는 지엄한 명이 내려졌죠. 하지만 비밀이 오래갈 리 없었습니다. 소문은 곧 정순 왕후의 귀에 닿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궁궐에 울리는 무서운 울림. 언문 정교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나라에 한 푼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여서인데 이인이 다시 서울로 올라온다 하여 내가 직접 길을 막고 주상을 말렸노라. 그 목소리는 마치 왕권 자체에 내리는 방문과도 같았습니다. 영의정 홍락성을 비롯한 백관은 언문 정교를 총궐기령으로 받아들였고 한밤중에 정조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정조가 한문을 닫게 했으나 신하들은 문을 밀어부수고 들이닥쳤습니다. 문짝이 바닥에 나뒹굴었죠. 등불 아래에서 분노와 공포가 엉켜 있었습니다. 정조는 잠시 눈을 감았죠. 이 소동이 벌어질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은 즉시 정승들을 가까운 고향 등지로 유배 보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기세를 꺾어버렸죠. 그 순간 누구도 예기치 못한 변수가 터졌습니다. 전 지평 강극성이 도끼를 들고 궁궐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검붉은 글씨로 얼룩진 혈서를 내밀었죠. 역적 이인의 머리를 베시옵소서. 이를 베어 종묘사직을 보전하소서. 정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대의 지금 그 행위는
기계가 아니라 폐역이다. 그게 곧 충성이라 여기는가? 분노의 기류가 왕의 목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는 직접 국문하겠다고 선언했죠. 궁궐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정순 왕후가 급히 다시 언문을 보내 호소했습니다. 충신을 국문해 죽게 할 셈입니까? 내가 어젯밤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넘겼습니다. 강극성은 충신이니 구하십시오. 그 말은 곧 은원군을 건드리는 모든 반대가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신호였습니다. 백관은 다시 간쟁에 나섰고 정조는 결국 강극성을 거제로 유배시키며 직접 신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정조는 몇 차례 은원군을 몰래 불러들였습니다. 제위 18년의 가을, 그리고 제위 19년 3월과 10월, 다산 정약용은 자신의 묘지명에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을묘년 3월, 주상께서 용산 읍청로에 나아가 강화도에 있는 왕손 이인을 불러 연회를 베푸셨다. 금군이 북문을 철벽처럼 지켜 대신이든 근신이든 들어올 수 없었다. 왕이 형제 하나를 보기 위해 마치 적국 잠입 작전을 펼치는 듯한 모습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해는 해경궁 홍씨와 사도세자의 회갑이었죠. 모든 종친들이 불려왔으나 유독 은원군만이 강화도에서 오지 못했습니다. 정조는 결국 군사작전을 가장해 은원군을 불러들였고 그제야 신하들에게 진실을 밝혔습니다. 전하의 곁에 단 한 명의 참된 충신이라도 있었다면 전하께서 어찌 이토록 무리한 거조를 보이실 수 있었겠습니까? 좌의정 유언호의 목소리는 떨림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그는 감히 왕의 지나친 행동을 꾸짖고 있었지만 정조는 조용히 채찍 끝을 들어 한 방향을 가리켰죠. 죄인은 저기 저 배 위에 군막에 있다. 그 순간 대신들은 숨을 멈췄습니다. 채찍 끝이 가리킨 곳, 그것은 바로 안개 위에 고요히 떠있는 군선 위, 왕이 직접 끌어올린 익숙한 그림자였습니다. 전하, 설마?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 판은 정조가 처음부터 설계해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가능한 마지막 승부였기 때문이죠. 1800년 6월 28일 영춘헌에 고요한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정조가 끝내 숨을 거두는 그 자리에 딱 한 사람이 앉아 있었죠. 정순왕후. 그녀가 마지막을 지켰다는 사실만으로도 궁궐 안에는 금세 소문이 흉흉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아니 혹시 독살 아니야? 아니 정조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녀가 손을 못 댔지. 풍문은 바람처럼 타올랐고 정조의 아들 순조는 고작 11살의 나이였습니다. 드디어 정순 왕후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순간이 온 것이죠. 그녀의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이 나라를 맡겠다. 그 말 한마디로 조정의 공기는 한순간에 뒤집혔습니다. 노론 벽파는 승리의 함성을 삼켰고 의정부의 요직들은 정순 왕후의 손길 아래 재정렬되었습니다. 좌의정 심환지는 영의정으로, 우의정 이시수는 좌의정으로, 서용보는 우의정으로, 심지어 정조의 의문사에 가장 가까이 있던 자들조차 모두 승진을 받았습니다. 정조의 죽음은
그가 지켜온 정치 균형을 허무는 서막에 불과했죠. 1801년 1월 10일 대왕 대비 정순 왕후는 마침내 칼을 빼들었습니다. 정학이 밝아지면 사학은 스스로 사라진다 하였지만 지금 조정의 근간을 흔드는 이 무리들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정학은 성리학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업문 교서는 곧 도살령이 되었죠. 이가환, 이승훈, 정약종, 조선의 선비들이 줄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약용 역시 귀향을 떠나야 했죠. 그리고 그 칼날은 강화도에 신락같이 살아있던 은홍군 부부에게도 향했습니다. 정조 생전 그토록 애써 지켜왔던 은홍군. 강화도에서 고립된 삶이었지만 그는 적어도 살아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순 왕후의 하교는 잔혹했죠. 1801년 5월 29일 은홍군 이인은 누구에게도 작별 한마디 못 남기고 사약을 받았습니다. 이어 그의 부인 송씨, 상계군의 부인 신씨도 천주교도라는 죄목으로 잔혹하게 죽임을 당했지요. 사도세자의 후손을 향한 정순 왕후의 칼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조가 목숨까지 걸고 지켜준 해경궁 홍씨의 오라비 홍낙임조차 제주도에 유배되었다가 은홍군과 같은 날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왕가의 혈맥이 이렇게까지 철저히 잘려나가는 광경은 조선 역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고 볼 수 있죠. 은홍군의 둘째 아들 이광수는 세 아들을 두었습니다. 첫째 아들 이원경은 헌종 10년 추대 음모라는 죄목으로 처형되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그늘 속에서 살아남은 이광수의 셋째 아들 염씨 소생 부영문, 그러니까 이원범, 그는 훗날 강화도의 초란 집에서 강화도령이라 불리며 지냈지만 결국 조선의 임금 철종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을 흔들었던 수많은 처형과 숙청, 학살과 단절 끝에 사도세자의 증손이 왕이 된 것이었죠. 하지만 노로는 두려워했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아버지와 조부가 어떤 최후를 맞았는지 알게 된다면 그 불안 때문에 정조 때 제작된 일성록에 무려 635곳이 칼로 도려내져 삭제되었습니다. 대부분 은홍군과 상계군에 관한 기록이었죠. 철종은 허수아비 왕이었고 그 뒤를 이은 혈통 역시 사도세자의 손자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사도세자의 후예는 조선의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찬란한 꽃이 아니라 핏덩이로 얼룩진 겨울의 마지막 불꽃과도 같았지요. 정조가 막아냈던 피의 파도는 그가 눈을 감는 순간부터 왕가의 심장을 향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지요. 나라의 운명은 이때 이미 기울기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조선은 그 후로 긴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권력의 두려움과 복수심이 어떻게 한 왕조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릴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인 것 같습니다. 증거보다 의심이, 진실보다 정치적 계산이 우위를 점하자 왕실의 핏줄은 차례로 희생되었고 정조가 지키려 했던 마지막 혈육조차 권력의 파도에 휩쓸려 사라져버렸죠. 그러나 그 혹독한 숙청 속에서도 이어진 피 한 줄기가 결국 조선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는 잔혹함과 아이러니를 동시에 품은 채 흐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조용히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